네, 다들 비트코인에 관심 많으시죠?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10만 달러가 돌파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이 장밋빛 전망들이 우세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과 이 다른 가상화폐들 어떠한 전략으로 또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오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비트코인. 지금 붐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비트코인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정말 잘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10만 달러가 재돌파가 됐습니다. 최근에 뭐 미세한 변동은 좀 나오는 상황이고 4일에 이슈가 있었던 날 급락이 한 차례 나왔었고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4일에 앞서 급락이 있었다라는 부분은요. 네. 사실 글로벌 시세는 아니고 국내 시장 한정해가지고 급락이 나왔던 거고요. 이건 아마 국내 거래소의 유동성 부족이나 아니면은 유동성을 제공하는 업체들, 마켓 메이킹 업체들이 지금 현재 국내 코인 시장에선 불법이거든요. 그들이 시장 조성자 조성자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급락이 났던 것 같고요. 글로벌리 보자면 10만 달러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1,000달러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14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와 이거 너무 크게 움직이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10% 움직이는 겁니다. 10%가 아니라 1%죠. 1%죠. 네. 1%밖에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변동이 심했다라고 하니까요. 가격 자체가 비싸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가격 변동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동성 자체가 크게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네네. 않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최근에 뭐 이슈가 있었던 건 구글이 양자 컴퓨팅 자체 개발한 윌로우 칩이 탑재가 되어 있는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면서 오히려 좀 가상자산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양자 컴퓨팅 이슈는 사실 2017년부터 계속 때만 되면 나오던 일종의 시장에서 작용하는 퍼드 뉴스였습니다. 네. 퍼드라고 하는 건 시장의 공포를 조성하는 뉴스인데요. 양자컴이 나오면 비트코인의 암호화 체계를 다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해킹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사실 양자컴이 발견됐을 때 무너지는 암호화 체계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금융 시스템이나 네. 아니면 국방부 보안 안전 시스템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을 터는 게 낫지 소위 말해서 왜 비트코인을 터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의 그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위협받는다는 너무 지나친 공포 같고요. 그리고 그 개발자들이 얘기하는 거 만약에 진짜로 이 양자컴이 위협이 현실화됐을 때는 일종의 하드포크 그러니까 소프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분산 원장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내재 가치가 없다는 말은 사람들의 신뢰에 의해서 생긴 가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네. 그 비트코인을 시장에다가 팔았다라고 쳤을 때 과연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요. 내가 해킹을 해서 사서 훔쳐서 시장에 던지는 순간 그 가치가 제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때문에 뭐 해킹을 하더라도 이걸 굳이 시장에다 덤핑을 치겠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요. 향후 한 얼마간은 예. 뭐 기술의 발전을 제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그냥 퍼드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푸는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한다면 이 가상 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네. 암호화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무언가 인프라가 계속해서 좀 구축이 될 좀 측면이 크다라는 쪽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비트코인 계속해서 좀 좋게 보시는 거예요. 뭐 지금 일각에서는 2030년 67만 달러 간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가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가격 전망이고요. 게다가 30년이면 6년 뒤인데 저도 뭐 100만 달러 간다 막 부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확히 67만 달러라고 전망한 건 아마 나름의 로직이 있을 텐데요.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비트코인 차트는 단기로 보면 급등락이고 장기로 보면 우상향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미국 주식 같은. 그렇죠. 지금 미국 주식이 그렇죠. 예. 우리 국장은 아니라서 좀 슬픈데 이게
단기로 보자면 내가 투자한 가격보다 항상 급락하는 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 여러 번의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반감기 4년마다 사이클을 그리면서 네. 움직여왔던 과거 궤적이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의 사이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경제 요소가 함유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의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고점 대비 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까지 조정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이클을 만나면 그 직전에 고점을 경신을 해서 다시 신고점을 만드는 사이클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10만 달러 나온 사이클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망을 여쭤보신 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장기로 보면 괜찮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해라.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오르진 않아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거의 이 고점에서 만약에 들어갔으면 굉장히 인고의 시간을 오랫동안 견뎌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팔 거고요. 예. 손절하면서 나 다시는 안 쳐다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비트코인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자산이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좀 공부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끌고 갈 수 있는 그렇죠. 힘이 생기는 것이고, 단기로 봤을 때는 흔들릴 수는 있으나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을 그려가는 비트코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월가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차트 분석의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급락 시나리오를 제시해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핵심 지지선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붕괴가 됐을 때 8만 5천 달러까지 추락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지선이 어딘지도 궁금하고 이 전망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마다 보는 그 지표에 따라서 다 다르게 설정되는데요. 제가 보는 건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그 단기 홀더들, 그러니까 짧게 비트코인을 최근에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한 94,500달러 정도 한다라고 해요. 예. 그러면 그 정도 지점이 왔을 때 단기 홀더들은 아마 매도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단기 홀더들의 매도는 시장에 추세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장기 홀더들의 매도인데 장기 홀더들의 매수 가격은 훨씬 더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홀더들의 매수 단가가 8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8만 달러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과연 비트코인을 얼마에 샀느냐. 제일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게 지금은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네. 시장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반대의 상황이 되면 ETF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이 돈을 부른 상황이 돼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얼마에 매수를 했느냐를 보면 대체적으로 최근에 매수 그 자금이 좀 많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9만 달러 이상에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으로도 보자면 10만 달러 밑으로 내려와서 조정을 받는가 싶으면 어느새 ETF 자금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저가 매수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많이 지표 분석을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패턴에 따라서 지금 미래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매도세를 받아줄 만한 자금들이 기관 자금이 네. ETF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뭐 80%, 50% 이런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ETF 그 매수 가격대가 중요 가격대가 9만 불, 9만 달러라고 말씀 주셨고 단기 홀더들도 9만 달러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변동을 그럼 연출하는 큰 요인은 이 장기 홀더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장기 홀더들이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그때는 출렁일 수도 있다고 네. 보시는 거죠. 그 장기 홀더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존에 오래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네. 지금 매도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매도가 나오냐 아니냐인데요. 지금 장기 홀더들의 매도가 걱정되는 이유는 뭐냐면 직전 고점인 7만 3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올 때까지 안 팔았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계속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10만 달러 오기까지 너무 급하게 오른 경향이 있거든요. 트럼프 당선에 따른 기대감에서. 때문에 이들이 이때쯤이면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 심리적인 저항선 느낌이 약 10만 달러 정도가 돼서 10만 달러를 넘으려고 하면 이들이 이때쯤이면 팔자라고 해서 물량을 내놓고 또 10만 달러 넘으려고 하면 물량을 내놓으면 또 ETF가 사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 달러 선을 사이로 공방이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단기 보유자들이 산다라고 해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다른 건 지금은 이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을 받아줄 예. 지금 주체가 있다라는 거고요.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더 조정이 오면 사야지라는 분들은 아마 쉽지 않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오르나 내리나 계속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믿음을 갖고 샀다 보니까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 뭐 맞습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오늘 기사 보니까 미국 텍사스주에서도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 발의했다라는 소식도 뭐 전해졌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실까요? 트럼프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는 뭐 알 수 없죠. 예. 그러나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미국이 지금의 미국이 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자원이 많고 뭐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나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화폐 권력을 쥐고 있다라는 네. 거기 때문이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발권력을 가진 거의 유일한 통화가 바로 달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달러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발전해왔냐 역사를 보자면 사실 과거에는 금에 고정된 달러 환율이었잖아요. 브레튼 우주 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우주 체제가 됐는데 그 다음에 미국이 금이 없는데 달러를 찍어내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네. 그때 닉슨 쇼크가 일어나면서 71년에 금태환을 이제 더 이상 안 해주겠다라고 선언했고 그 이후에 미국이 통화 주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일머니였죠. 그래서 전 세계의 원유 결제를 모두 달러로 하도록 해서 질서를 지금까지 잡아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미국이 세계 최고의 G1 국가가 된 상황인데 여기에서 G2의 위협을 계속 받아왔어요. 지금은 중국이 약간 뭐 소위 말해서 찌그러져 있는 상태지만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약진이 무서웠거든요. 그때 중국이 한 일이 뭐냐면 미국 국채와 함께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습니다. 네. 보유 자산으로요. 그리고 최근에 너무 미국이 달러를 국채를 찍어내면서 통화량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국채를 보유량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국채 보유량을 봤더니 오히려 일본보다도 조금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면서 네. 만약의 경우 러시아전에서 보셨잖아요. 스위프트 망을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해외 자산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그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전 세계의 금융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금을 열심히 모았는데 제가 보기에 왜 지금 비트코인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를 너무 많이 찍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값이 싸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그 달러 자체에 대한 의심이 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미국이 자기들 중앙은행에 미국이 어떤 자산을 보유했을 때 가장 국제적으로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이제는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아니냐. 비트코인이다. 왜 금이 아니다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같은 자신들의 경쟁 국가가 금을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은 더 이상 자기들이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글로벌하게 믿을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나 봤을 때 비트코인의 경우 2019년에 중국이 채굴을 금지하면서 비트코인의 권력 자체가 아예 넘어가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요. 기업 단위에서도 미국에 있는 상장사들이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같은. 네. 게다가 미국에 있는 운용사가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것도 가장 많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컨트롤하기에 가장 좋은 글로벌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 다른 나라들도 너도 나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만약에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포함이 된다면 50만 달러 간다. 이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더 50만 달러 뭐 이상도 한참 갈 수 이상도. 있고 사실 그 뭐 얼마까지 오르냐를 예상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다만 그 개인적 차원에서는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은 아마 국가 전략 비축 자산에 포함이 되면 굉장히 흐뭇하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나라 네.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는 비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국가 뭐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자라는 논의 자체가 없습니다. 뭐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요. 이 때문에 글로벌 이 화폐 어떤 권력에서 우리가 완전 소외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좀 슬프기도 합니다. 네. 네. 일단은 우리 한국 쪽에서도 무언가 계속 비트코인을 확보하려는 사들이려는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캐나다 밴쿠버시가 이 재정 운용에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블룸버그 통해서 전해진 바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제 가상자산을 사용하겠다.
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도 궁금하네요. 아예 트렌드가 좀 그렇죠. 흘러가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그쪽으로 이제 트렌드가 흘러가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우리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할 수도 있어라고 하니까 이미 다른 여러 국가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에 대비해서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정부가 밝힌 건 아닌데 여러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학계에서는 네. 아마 중국이 이 시도를 할 것 같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기관이나 아니면 코인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어떻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세계의 많은 뭐랄까 경제적으로 조금 뒤처진 나라들 경우에는 네. 베네수엘라의 성공 사례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엘살바도르 죄송합니다.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네네. 핫해진 나라인데요. 엘살바도르 이야기까지 전해주셨는데 알트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원체 우리 개인들 비트코인만큼이나 관심이 뜨거운 건 알트일 텐데 최근에 리플이 정말 무섭게 질주를 하기도 했었고요. 알트코인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 물량은 2017년 말에서 18년까지 그리고 2차 물량은 21년 그리고 지금이 3차 물량인데요. 3차 물량의 특징은 비트코인만 오르고요. 네. 일부 알트코인만 개별적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시장이 오르면 그냥 다 같이 올랐거든요. 그냥 묻지마식으로 올랐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묻지마가 아니라 뭔가 이슈가 있는 코인만 오르고 있어요. 예.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SEC와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그간 사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SEC 위원장이 바뀔 거다. 그리고 SEC 스탠스가 조금 더 친암호화폐적으로 바뀔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리플 가격이 오른 건데요. 네. 다른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시황을 보여주는 게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전체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의미하는데 이 도미넌스가 보통 알트 시즌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30%, 40%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6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분간 알트 시즌이 올까?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오를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냥 선결 조건으로 보자면 비트코인이 적당한 가격에서 횡보를 오랫동안 해줘야지 알트코인이 오릅니다. 지금 자리가 그럼 횡보의 자리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횡보를 하면서 시장에 있는 자금이 알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에 있는 자금이 알트로 넘어가지 네. 않는다는 거. 시장에 돈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쪽에만 맞습니다. 모이는 것 같고요. 네네. 알트 안에서도 이슈가 있는 코인에만 쏠린다. 그 중심에 리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연내 발행에 성공이 돼서요. 지금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가격인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리플표 스테이블 코인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최근에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테더라는 코인이 있고요. 네. 달러가 담보가 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큰데 앞에 스테이블이 붙었잖아요. 네.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안정적이냐? 달러 가치와 연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USDT는 1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과거에 이제 우리가 코인을 사고 싶으면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1비트에 몇 개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있잖아요.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뭔가 조금 안정적으로 코인을 투자하고 싶다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테더가 인기를 끌게 됐고 그게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 돌파했고요. 이 과거에는 테더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특히 미국 정부가 좀 배관시하는 거 아니냐, 네. 경계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디지털 달러를 미는 거 아니냐, CBDC라고 했는데 트럼프의 입장은 완전 다릅니다. 스테이블 코인 좋은 거야. 예. CBDC 우리 안 하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의 전망이 밝고요. 이 가운데서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리플의 목표가 해외 송금을 효율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내놓는 건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이 지금 시가총액 3위죠. 네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 리플인데요. 아이고, 지금 보니까 밀렸네요. 밀렸습니까? 네, 테더에 밀렸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인에 대해서 가상 자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모실게요. 자, 오늘 알고란 고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